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관세 전쟁으로 한국 제품 수입을 끊었을 뿐인데 뉴욕 전체 매장이 마비됐습니다. 창고는 불량품으로 가득 찼고 고객들은 하나둘 떠났습니다. 미국산 제품은 단 3일도 버티지 못했죠. 도대체 이곳에 무슨 일이 생긴 것인지 궁금하신가요? 오늘 사연은 미국에서 오신 데이비드 로엘 씨의 사연입니다. 사연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제 28년 커리어가 눈앞에서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매일 아침 사무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천근만근 무거워졌습니다. 전화기는 쉴 새 없이 울렸고 항해 이메일은 폭주했어요. 매장 진열대는 비어 있었고 SNS에서는 비난이 폭주했습니다. 그때 상상도 못한 나라에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한국어 억양이 묻어나는 차분한 목소리였죠. 데이비 씨, 지금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순간 제 인생의 가장 큰 반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데이빗 로엘, 미국 동부 리테일 대기업 아메리칸 초이스의 물류총괄 본부장입니다. 28년간 공급망을 책임져온 베테랑이죠. 하버드 경영대학원을 졸업하고 월스트리트에서 몇 년 일하다가 물류 분야로 전향했어요. 뉴욕 본사에서 미국 전역 300개 매장의 물류를 통제하는 중요한 자리에 있습니다. 저는 철저한 성과주의자였어요. 수익과 납기, 이 두 가지만이 제 사전에 존재했죠. 효율성이 곧 경쟁력이라는 믿음은 제 DNA에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보수적이며 미국 중심주의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미국이 세계 최고라는 생각은 저에게 당연한 진리였습니다. 아시아 국가들,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나름의 견해가 있었어요. 한국은 기술력은 인정하지만 지나치게 민감하고 고비용 구조다. 이것이 제 오랜 편견이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을 관리하면서도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은 최소한으로 유지해왔어요. 필요한 만큼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죠. 제 사무실은 맨해튼 42번가에 있는 회사 본사 33층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뉴욕의 장엄한 스카이라인이 펼쳐졌어요. 사무실 벽에는 효율성이 곧 경쟁력이라는 문구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는 항상 세계 각국의 공급업체 리스트가 놓여 있었어요. 어느 나라든 대체 가능하다라는 제 신념의 상징이었죠. 동료들은 저를 냉철한 데이빗이라 불렀습니다. 감정보다 숫자를, 관계보다 계약을 중시했으니까요. 매일 아침 8시, 저는 갓 내린 아메리카노와 함께 하루를 시작했어요. 미국산 원두로 만든 커피라는 사실에 은근한 자부심을 느꼈죠. 사무실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전날의 물류 보고서를 검토했습니다. 숫자, 그래프, 효율성 지표들이 제 관심의 전부였어요. 사람들의 이야기보다는 데이터가 더 중요했죠. 아내 캐롤은 종종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당신은 세상 모든 것을 물류 관점에서만 바라봐요. 우리 아이들까지도. 절반은 농담이었지만 절반은 진실이었어요. 저는 딸 에밀리의 대학 진학을 논할 때도 미래 직업시장의 공급과 수요를 분석했으니까요. 아마도 인생의 모든 순간을 그렇게 계산적으로 바라봤던 것 같습니다. 우리 집은 뉴저지 교외의 조용한 동네에 있었어요. 넓은 마당과 수영장이 있는 전형적인 미국식 성공의 상징이었죠. 주말이면 이웃들과 바비큐 파티를 열고 자녀들의 성취를 자랑하며 소소한 행복을 나눴습니다. 하지만 그런 자리에서도 저는 종종 업무 이메일을 확인하곤 했어요. 캐롤은 그런 저를 보며 한숨을 쉬었죠. 여보, 좀 쉬어야 하지 않을까? 항상 일만 생각하는 것 같아.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글로벌 비즈니스는 24시간 돌아가니까. 잠시라도 방심하면 뒤처질 수 있어. 그런 저에게 아이들은 종종 물었어요. 아빠, 왜 항상 바쁘세요? 다른 아빠들처럼 주말에는 쉬면 안 돼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빠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단다. 전 세계에서 물건들이 우리 매장에 제때 도착하도록 관리하는 일이지.
아들 마이클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어요. 어느 나라 물건이 제일 좋아요? 저는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미국산이지. 미국이 세계 최고니까. 그때는 제가 얼마나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몰랐어요. 한국? 글쎄, 그 없이도 미국은 잘 굴러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자신감이 제 첫 번째 실수였어요. 2025년 2월의 어느 화요일 아침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뉴스를 보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보편상호 관세 체제로의 전환을 선언했어요. 이전까지는 중국만을 타깃으로 했던 관세 정책이 한국, 유럽, 일본 등 동맹국에도 2025%의 관세를 부과하는 정책으로 바뀐 겁니다. 미국 중심의 경제 구조를 재확립한다는 명분이었어요. 드디어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오랫동안 미국 중심의 자급자족 경제를 지지해왔으니까요. 이제 진짜 미국 퍼스트가 시작되는군. 아내 캐롤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괜찮겠어? 당신 회사는 해외 제품을 많이 취급하잖아. 저는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 오히려 기회야. 미국 기업들이 더 많은 기회를 얻게 될 거야. 출근길 라디오에서는 경제 전문가들이 새로운 관세 정책의 영향을 분석하고 있었어요. 일부는 우려를 표명했지만 저는 그들이 너무 비관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변화는 항상 기회를 동반한다는 것이 제 신념이었으니까요.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CEO인 로버트 스타인이 긴급 경영진 회의를 소집했다는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회의실은 이미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창밖으로 맨해튼의 고층 빌딩들이 보였습니다. 마치 미국의 힘과 위엄을 상징하는 것 같았어요. 로버트가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발표된 관세 정책이 우리 회사에 미칠 영향을 즉시 분석해야 합니다. 특히 물류와 조달 측면에서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논의해 봅시다. 재무이사인 마이클 해리슨이 먼저 발언했어요. 현 공급망 유지 시 약 15%가량의 비용 증가가 예상됩니다. 이는 우리의 연간 수익 목표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어요. 마케팅 디렉터 제니퍼 킹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소비자들이 가격 인상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됩니다. 특히 우리의 주요 경쟁사들이 어떤 전략을 취할지도 고려해야 해요. 모두가 침묵할 때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이미 구체적인 계획이 형성되어 있었어요. 고관세 국가와의 공급 계약을 축소하는 전략을 제안합니다. 특히 한국 제품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야 해요. 베트남, 인도, 멕시코 등으로 공급선을 다변화하고 일부는 국내 생산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로버트가 관심을 보였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들이 해당되는지, 그리고 얼마나 빨리 전환할 수 있는지 궁금하군. 저는 이미 준비해온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한국에서 주로 수입하는 전자제품, 가전제품, IT 기기 등을 첫 단계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관세 시행 전에 3개월의 준비 기간이 있으니 충분히 가능합니다. 새로운 공급업체들과는 이미 기초적인 접촉을 시작했고요. 회의실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일부 임원들은 회의적인 표정이었습니다. 아시아 담당 이사인 제임스 황이 의문을 제기했어요. 데이빗, 한국 공급업체들과는 10년 넘게 안정적인 파트너십을 유지해왔어. 그들의 품질 관리 시스템과 납기 준수율은 업계 최고 수준이야. 정말 그들을 대체할 수 있을까? 저는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세계는 넓고 좋은 공급업체는 많아요. 베트남과 인도의 제조업체들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 내 생산시설을 활용하면 물류 비용도 절감할 수 있어요. 로버트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좋아, 데이빗. 자네가 이 전환 프로젝트를 이끌어주게. 다음 주까지 세부 계획을 제출해주게. 저는 자랑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것은 제 커리어에 있어 중요한 기회였습니다. 성공적으로 이 위기를 극복한다면 다음 CEO 후보로 이름이 오를 수도 있을 거예요.
회의가 끝나고 제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제니퍼가 다가왔습니다. 괜찮겠어? 한국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충성도가 상당히 높아. 특히 우리 프리미엄 라인에서. 저는 자신감 있게 대답했어요. 걱정 말게. 소비자들은 생각보다 적응력이 뛰어나. 게다가 이번 기회에 미국산 우선 구매 캠페인을 런칭하면 오히려 더 효과적일 수도 있어. 제니퍼는 확신이 없어 보였지만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어요.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들 없이는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다. 오히려 이번 기회에 미국 산업의 진정한 힘을 보여줄 때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가족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내 캐롤은 여전히 걱정스러워 보였어요. 정말 한국 제품을 끊어도 괜찮을까? 우리 집 전자제품 대부분이 한국산인데 모두 고장 없이 잘 작동하잖아.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 미국 기업들도 충분히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어. 이건 우리 경제를 위한 좋은 기회가 될 거야. 딸 에밀리는 대학에서 배운 국제경제학 지식을 바탕으로 의문을 제기했어요. 아빠, 보호무역이 단기적으로는 국내 산업을 보호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쟁력 약화와 물가 상승을 초래한다고 배웠어요. 저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이론과 현실은 달라. 실제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때로는 과감한 결정이 필요하단다. 그날 밤 저는 새로운 공급망 구축 계획을 구상하며 늦게까지 일했어요. 한국 대신 베트남, 인도, 멕시코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이 결정이 얼마나 오만한 것인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오만함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될지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관세 발표 직후부터 저희 팀은 불철주야 대체 공급망 구축에 매진했습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를 공급망 독립 이니셔티브라고 명명했어요. 매일 아침 8시 30분에 팀 리더들과 진행 상황을 체크했습니다. 팀원들은 밤낮으로 일했고 주말도 반납했어요. 저 역시 집에 거의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아내 캐롤은 매일 밤 문자를 보냈어요. 오늘도 늦게 들어오나요? 대부분의 경우 제 대답은 미안해, 중요한 회의가 있어였습니다. 베트남, 인도, 멕시코의 공급업체들을 찾아 컨택했어요. 현지 출장도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 그들의 생산시설을 둘러보며 제 계획이 실현 가능하다는 확신을 얻었어요. 물론 한국 기업들만큼 세련된 시설은 아니었지만 기본적인 품질은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동시에 미국 내 제조업체들과도 접촉했어요. 그들은 이번 기회를 높이 평가하며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미국 제조업의 부활이라는 슬로건이 내부적으로 공유되기 시작했어요. 물류팀장인 스티브 존슨이 매주 진행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의 보고서는 대체로 긍정적이었어요. 베트남에서의 전자제품 조달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지 파트너사들이 생산량을 신속하게 늘렸어요. 인도에서는 일부 품질 이슈가 있었지만 곧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멕시코 라인은 완벽하게 가동 중입니다. 초기에는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어요. 새로운 계약들이 체결되었고 공급 라인이 하나둘 전환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에게는 점진적으로 주문량을 줄이겠다는 통보를 보냈어요. 그들의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일부는 항의했지만 대부분은 비즈니스 결정이니 이해한다는 반응이었어요. 다만 몇몇 한국 기업 대표들은 저에게 경고했습니다. 데이비 씨, 단기적인 비용 절감이 장기적인 품질과 안정성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것이 단순한 비용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제 정책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때는 그들의 우려가 얼마나 정확했는지 몰랐어요. 관세 정책이 본격 시행되기 전 회계팀에서는 이미 비용 절감 효과를 보고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상보다 빠른 비용 절감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베트남 라인에서의 단가가
한국산보다 약 12% 낮습니다. 재무팀장 마이클의 보고는 제 귀에 음악처럼 들렸어요. 마케팅팀은 아메리칸 초이스, 아메리칸 스피릿이라는 새로운 캠페인을 준비했습니다. 미국산 제품을 강조하는 광고들이 전국 TV와 온라인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초기 반응은 꽤 긍정적이었습니다. 특히 중서부와 남부 지역의 고객들은 애국심에 호소하는 마케팅에 호응했어요. 로버트 CEO는 분기별 이사회에서 저를 지목하며 칭찬했습니다. 데이빗의 선제적 대응 덕분에 우리는 관세 폭탄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위기를 기회로 전환한 좋은 사례입니다. 이사회 멤버들이 박수를 쳤고 저는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고개를 숙였어요. 28년 커리어 중 가장 빛나는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그날 저녁 로버트는 저를 고급 스테이크 하우스로 초대했어요. 자네가 해냈네, 데이빗. 솔직히 처음에는 회의적이었다네. 하지만 자네 판단이 옳았어. 와인 잔을 들어 건배하며 저는 성공의 달콤함을 만끽했습니다. 그날 밤 아내에게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여보, 내가 회사를 구했어. CEO도 이사회에서 날 직접 언급했다고. 캐롤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언제나 위기에 강했잖아. 축하해요. 하지만 딸 에밀리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아빠, 정말 한국 제품을 대체하는 게 장기적으로도 좋을까? 그들의 품질 기준은 세계 최고 수준이잖아. 저는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 글쎄, 그건 과장된 평가야. 역시 한국은 과대평가되어 있었어. 베트남과 인도도 빠르게 따라잡고 있단다. 게다가 우리에겐 미국 로컬 업체들도 있고. 에밀리는 고개를 저었지만 더 이상 논쟁하지 않았어요. 제가 얼마나 확신에 차 있었는지 알았으니까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저는 스스로에게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으니까요. 물론 일부 한국 기업들과는 최소한의 계약을 유지했지만 그것도 점차 줄여나갈 계획이었어요. 역시 위기는 기회야. 저는 중얼거리며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진짜 위기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어요. 관세 정책이 공식 발효된 날, 저희 회사는 축하 분위기였습니다. 로비에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배너가 걸렸고 직원들에게는 특별 보너스가 지급되었어요. 저는 전 직원 앞에서 연설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회사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우리는 이제 더 강력하고 더 독립적인 공급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혁신하고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박수 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그러나 그 환호는 단 일주일도 가지 못했습니다. 첫 위기의 징후는 물류부서에서 왔어요. 스티브가 급하게 제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데이빗 본부장님. 뉴저지와 LA 항구가 완전히 마비됐어요. 관세 정책 시행 이후 대체국에서 오는 물량이 폭증하면서 통관 절차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일부 컨테이너는 2주째 항구에 묶여 있어요. 저는 당황했지만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일시적인 현상일 거야. 항구 당국에 연락해서 우선 처리를 요청해봐. 하지만 스티브의 표정은 어두웠어요. 이미 시도했습니다. 모든 회사가 같은 요청을 하고 있어서 역부족입니다. 게다가 항만 노동자들의 근무 시간이 한계에 도달했고 추가 인력 배치도 어렵다고 해요.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럼 항공 운송으로 일부 전환해볼까? 긴급한 물량부터 처리하자. 스티브는 고개를 저었어요. 항공사들도 이미 만석입니다. 요금도 3배 이상 폭등했고요. 게다가 공항 화물 터미널도 포화 상태라 처리 속도가 느립니다. 이것은 제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저는 여전히 상황을 과소평가하려 했습니다. 이건 일시적 현상이다. 시스템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일 뿐이야. 그러나 내심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아직은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요. 다음 날 아침 상황은 더 악화되었어요. 소매부서에서 긴급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동부 매장의 20%가
핵심 제품의 품절 상태를 보고했어요. 소비자들은 SNS에 빈 진열대 사진을 올리기 시작했고, 아메리칸 초이스가 초이스할 게 없다는 비아냥이 트렌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로버트 CEO가 긴급 화상회의를 소집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묻어났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지난번 회의에서는 모든 것이 순조롭다고 했잖아. 저는 진땀을 흘리며 설명했어요. 예상치 못한 물류 병목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곧 해결될 겁니다. 이미 항공 운송으로 일부 전환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로버트의 표정은 점점 더 굳어졌습니다. 항공 운송? 그건 비용이 3배 이상 뛰는데 주주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건가? 저는 답을 찾지 못했어요. 회의가 끝난 후 제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점점 커졌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이건 일시적 현상이다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시스템 전체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통관 지연은 단순한 일시적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관세 정책 이후 물류 경로가 완전히 재편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구조적인 문제였어요. 베트남과 인도에서 미국으로 오는 신규 경로는 아직 안정화되지 않았고, 멕시코 국경에서는 검문이 강화되면서 육로 운송도 지연되었습니다. 물류 비용은 폭등했어요. 항공 운송으로 전환한 일부 물량은 말 그대로 금값이 되었습니다. 재무팀은 비상 예산을 편성했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었어요. 공급망의 혼란은 곧 내부 갈등으로 이어졌습니다. 영업팀은 제품이 없어 판매할 수 없다며 불만을 터뜨렸고, 마케팅팀은 소비자 신뢰 하락에 비상이 걸렸어요. 제니퍼가 최신 소비자 동향 보고서를 들고 제 사무실에 찾아왔습니다. 데이빗, 이거 심각해. 소셜미디어에서 우리 회사에 대한 부정적 언급이 300% 증가했어. 특히 품질 저하와 재고 부족이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어. 저는 점점 더 큰 압박감을 느꼈어요. 아침에 거울을 보니 수염이 더 하얘진 것 같았습니다. 스트레스로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거든요. 아내 캐롤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어요. 여보, 괜찮아? 요즘 너무 힘들어 보여. 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그저 일시적인 어려움일 뿐이야. 곧 해결될 거야. 하지만 속으로는 이것이 단순한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는 것을 점점 더 실감하고 있었어요. 제 인생 28년 커리어 중 가장 큰 위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의 시작은 제 자신의 오만한 결정이었다는 사실이 저를 더욱 괴롭혔어요. SNS에서는 베트남산 지연, 인도산 불량, 미국산 비싸다라는 해시태그가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첫 번째 시도는 참담한 실패로 끝나고 있었어요. 물류대란에 이어 두 번째 위기는 품질 문제였습니다. 간신히 매장에 도착한 제품들마저 고장과 불량으로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기 시작했어요. 아침 이메일함을 열면 항해 메일이 수십 건씩 쌓여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를 열어보니 이런 내용이었어요. 귀사에서 구입한 베트남산 냉장고가 단 3일 만에 고장났습니다. 수리기사는 기판에 문제가 있다고 하네요. 2주 전에 친구 집에서 본 한국산 같은 모델은 멀쩡한데 이게 말이 됩니까? 즉각적인 환불과 사과를 요구합니다. 이런 메일이 하루에도 수십 건씩 쏟아졌습니다. 고객 서비스 센터는 전화 응대가 불가능할 정도로 통화량이 폭주했어요. 품질 관리팀장인 제니스 킴이 제출한 보고서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신규 공급선에서 들어온 제품의 평균 불량률이 기존 대비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특히 전자제품의 경우 회로 기판과 전원부 불량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인도산 제품은 특히 심각한데 제품 패키징부터 내부 부품까지 전반적인 품질 관리가 미흡합니다. 본사는 리콜 여부를 놓고 격론이 벌어졌어요. 리콜은 막대한 비용이 드는 것은 물론 브랜드 이미지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었습니다. 로버트 CEO는 분노를 억누르지 못했어요. 우리는 불과 3개월 전만 해도
업계 최고의 신뢰도를 자랑했다. 대체 어떻게 이런 상황이 된 건가? 그의 질문에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온전히 저를 향하고 있었어요. 저는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책임은 제게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해결책을 찾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가장 문제가 많은 인도산 라인을 즉시 중단하고 미국 로컬 생산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선택해야 합니다. 로버트가 말을 자르며 냉소적으로 말했어요. 그 미국 로컬 생산이라는 게 결국은 중국에서 부품 가져다가 조립만 하는 거 아닌가? 게다가 비용은 30% 이상 높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로버트의 지적이 정확했으니까요. 미국 내 생산이라고 하지만 핵심 부품들은 여전히 해외에서 수입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게다가 인건비와 운영비가 높아 가격 경쟁력도 없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매장 운영 디렉터인 앤드류 파커가 다가왔어요. 데이빗, 솔직히 말하지. 매장 이탈 소비자가 급증하고 있어. 재고 소진율이 73%에 그치고 있단 말이야. 이런 추세라면 연말 보너스는 물 건너간 거야.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TV를 켰는데 CNBC에서 우리 회사 상황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미국 최대 리테일 체인 아메리칸 초이스, 관세 정책 이후 공급망 붕괴 위기라는 제목의 특집이었어요. 전문가들은 우리 회사의 결정을 비판하고 있었습니다. 단기적인 비용 절감에만 집중한 나머지 장기적인 품질과 안정성을 간과했다. 이는 미국 기업들의 전형적인 실수다.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제 책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대체 소싱을 누가 주도했지? 라는 질문의 답은 명백했습니다. 바로 저였어요. 28년 커리어가 쌓아온 모든 신뢰가 단 3개월 만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외부에서는 불신이 커져갔고 내부에서는 책임론이 대두되었어요. 아들 마이클이 방으로 들어와 물었습니다. 아빠 학교 친구들이 아빠 회사 얘기를 해요. 왜 가게에 물건이 없다고 그러는데 진짜예요? 아이의 질문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제는 제 가족까지 영향을 받고 있었어요. 저는 아들을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잠시 어려움이 있지만 아빠가 곧 해결할 거야. 걱정하지 마.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뭘 놓쳤나? 처음으로 제 판단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한국과의 거래를 끊는 것이 옳은 결정이었을까? 대체 무엇이 그렇게 잘못된 걸까? 그날 밤 저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잠들지 못했어요.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던 그때 물류팀에서 놀라운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한국 어전자의 물량만 100% 정시 도착. 통관 이슈 없음.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 모든 수입품이 항구에 묶여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한국 제품만 예외일 수 있지? 저는 즉시 스티브를 불러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이게 사실인가? 한국 제품만 정시에 도착했다고. 스티브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사실입니다. 더 놀라운 건 그들이 관세 발표 직후 비상 대응 매뉴얼을 발동했다는 거예요. 이미 3개월 전부터 준비를 시작한 겁니다. 3개월 전? 그때는 관세 정책이 발표되기도 전인데 그들은 이미 예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량을 전량 항공으로 전환하고 미국 법인과 연계한 자동 입고 시스템을 가동했어요. 더 놀라운 건 추가 비용을 전액 자체 부담했다는 겁니다. 저는 믿기지 않았어요. 무언가 증가분의 일부를 우리에게 전가하는 것이 일반적인 비즈니스 관행인데 왜 그들은 그러지 않았을까? 게다가 미리 준비까지 했다니? 이건 불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이유가 뭐지? 왜 그들은 그런 결정을 했을까? 스티브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한국 법인 담당자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분은 간단히 대답했어요. 우리는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약속. 우리는 항상 계약서와 법적 의무만을 이야기했는데 그들은 약속을 말했어요. 계산된 선택이 아닌 준비된 신념.
그 차이가 이제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즉시 로버트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어요. 그는 잠시 침묵했다가 물었습니다. 우리는 관세 때문에 그들과의 계약을 대폭 축소했는데도 그들은 왜 이렇게 행동하는 거지? 저는 정직하게 대답했어요. 아직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알아내려고 합니다. 그날 오후 한국어전자의 미국 법인 대표인 김재훈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는 신속하게 화상 미팅을 수락했어요. 화면에 나타난 그는 50대 중반의 침착한 인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데이비 씨.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저는 직설적으로 물었어요. 김 대표님, 솔직히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가 귀사와의 계약을 대폭 축소했는데도 어떻게 이런 완벽한 배송을 유지하시는 건가요? 게다가 추가 비용까지 자체 부담하시면서요. 김재훈 대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데이비 씨, 저희에게 비즈니스는 단순한 계약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10년 넘게 파트너십을 유지해 왔어요. 어려운 시기야말로 진정한 파트너의 가치가 드러나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말은 저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어요. 우리는 항상 비즈니스를 숫자와 계약으로만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관계와 신뢰가 그 이상으로 중요한 가치였던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상황을 미리 예측하고 준비하셨나요? 김 대표는 차분히 설명했어요. 저희는 항상 여러 시나리오를 준비합니다. 관세 정책은 예상 가능한 위험 중 하나였죠. 저희 본사는 이미 5년 전부터 글로벌 리스크 매니지먼트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양한 위기 상황에 대비한 대응책을 마련해 두었지요. 5년 전부터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겨우 3개월 전에야 대응책을 마련하기 시작했는데 그들은 이미 5년 전부터 준비했다니. 이건 단순한 시간 차이가 아니라 사고방식의 근본적인 차이였어요. 그렇습니다. 저희는 항상 최악의 상황을 먼저 가정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죠. 그것이 저희 기업 문화의 일부입니다. 대단하군요. 그런데 정말 궁금한 게 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시는 건가요? 관세 때문에 수익성이 크게 떨어졌을 텐데요. 김 대표는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어요. 단기적인 수익보다 장기적인 신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객과의 약속은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야 한다는 것이 저희의 철학입니다. 관세나 자연재해 같은 외부 요인은 변명이 될 수 없어요. 통화를 마친 후 저는 오랫동안 사무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뭔가가 변하고 있었어요. 제 내면에서 제가 믿어온 모든 것에 대한 의문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감정의 정점은 그로부터 일주일 후에 찾아왔어요. 뉴저지 물류창고를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물류대란으로 창고는 혼란 그 자체였어요. 트럭들은 하역을 기다리며 길게 줄을 서 있었고 직원들은 지친 표정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트럭이 정문에 도착했어요. 한국어전자의 로고가 선명했습니다. 창고 관리자인 톰 해리스가 반색하며 다가왔어요. 보세요. 한국 트럭이 또 정시에 도착했어요. 이번이 벌써 4주 연속입니다. 다른 모든 업체가 지연되는 상황에서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창고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한 직원이 스마트폰으로 이 장면을 찍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이 영상은 SNS에서 바이럴이 되었다고 해요. 물류대란 속단 하나의 정시 배송이라는 제목으로요. 트럭에서 내린 한국인 운전자가 수줍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가가 물었어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도 항상 정시에 도착할 수 있는 건가요? 그는 영어로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관세는 피하지 못했지만 약속은 지켜야죠. 그 순간 제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28년 커리어 동안 이런 감정을 느낀 적은 없었습니다. 수치와 감동이 뒤섞인 복합적인 감정이었어요. 우리가 그들을 배신했음에도 그들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비즈니스 정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창고를 둘러보는 동안 저는 한국 제품과 다른 국가 제품의 차이를 명확히 볼 수 있었습니다. 한국 제품은 완벽하게 포장되어 있었고 불량률도 거의 없었어요. 반면 베트남과 인도에서 온 제품들은 포장부터 내용물까지 품질 편차가 컸습니다. 미국 로컬 제품은 품질은 괜찮았지만 가격이 너무 비싸서 경쟁력이 없었어요. 그날 저녁 한국 본사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간단하지만 진심을 담은 메시지였어요. 귀사의 변함없는 신뢰와 헌신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결정을 내렸음에도 귀사는 최고의 파트너십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국 본사의 부사장으로부터 답장이 왔어요. 데이비 씨, 파트너십은 좋을 때만이 아니라 어려울 때 더욱 빛을 발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든 필요한 것이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이메일을 로버트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는 한동안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그들의 접근 방식에서 우리가 배울 점이 있는 것 같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많습니다. 이번 사태를 깊이 성찰하면서 저는 한국과 미국의 비즈니스 접근 방식의 근본적인 차이를 깨닫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위기 이전부터 자동화, 물류 독립망, 리스크 시나리오 등을 준비했습니다. 반면 미국은 자국 생산을 외치며 로비와 규제에만 매몰되어 있었어요. 한국 기업들은 만약이 아니라 언제라는 관점에서 위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에게 위기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었고 따라서 철저한 준비가 필수였어요. 반면 우리는 항상 이번에는 다를 거야라는 낙관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깨달음은 책임에 대한 관점 차이였어요. 우리는 계약서에 명시된 법적 책임만을 중요시했지만 그들은 파트너에 대한 도덕적 책임까지 고려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비즈니스 전략의 차이가 아니라 문화와 가치관의 차이였어요. 김재훈 대표와의 두 번째 화상회의에서 저는 이러한 차이점에 대해 더 자세히 물어보았습니다. 김 대표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회사와 귀사의 접근 방식 차이가 너무 커서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업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었나요? 김 대표는 깊이 생각하더니 답했어요. 한국은 자원이 부족한 나라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자원은 사람과 신뢰예요. 물질적 자원이 부족할 때 우리는 인적 자원과 관계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왔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또한 한국은 수많은 위기를 겪어왔습니다. 전쟁, 경제위기, 자연재해 등이요. 그런 경험들이 우리에게 항상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라는 교훈을 주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여러 단계 앞을 내다보고 준비합니다. 사무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스스로에게 중얼거렸어요. 우리는 시스템을 설계했지만 그들은 책임을 설계했다. 이 깨달음은 제 경영 철학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효율성과 비용 절감도 중요하지만 신뢰와 책임이 더 큰 가치라는 것을요. 문화 충돌에서 문화 존경으로의 전환이 시작된 순간이었어요. 다음 날 저는 전체 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솔직하게 제 실수를 인정했어요. 여러분, 제가 우리 회사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었습니다. 단기적인 비용 절감에만 집중한 나머지 장기적인 신뢰와 품질을 간과했어요. 오늘부터 우리는 방향을 전환하겠습니다. 신뢰를 최우선 가치로 삼을 것입니다. 팀원들은 놀란 표정이었지만 곧 이해의 눈빛으로 바뀌었어요. 그들도 이미 상황의 심각성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스티브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한국 공급업체들과의 관계를 복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파트너십을 구축하려 합니다. 그들의 위기 관리 시스템과 품질 관리 방식을 배우고 우리 시스템에 통합할 겁니다. 결국 한국 제품 덕분에 일부 매장은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완전히 한국 제품을 배제했던 매장들은 심각한 품절 사태를 겪었지만
최소한의 공급선을 유지했던 매장들은 그나마 고객 신뢰를 유지할 수 있었어요. 소비자들은 점차 한국산 신뢰라는 등식을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고객의 온라인 리뷰가 바이럴이 되었어요. 품절 대란 속에서도 한국산 제품만 구할 수 있었다. 가격은 조금 비쌌지만 품질과 신뢰는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 로버트 CEO는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여 한국과의 재계약 협의를 시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그 프로젝트의 책임자로 지목되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한국과의 계약을 축소하자고 제안했던 바로 그 사람이 이제는 한국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임무를 맡게 된 겁니다. 김재훈 대표와의 세 번째 화상회의에서 저는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김 대표님, 저희의 이전 결정이 얼마나 근시안적이었는지 이제야 깨닫습니다. 다시 한번 긴밀한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김 대표는 따뜻한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데이비 씨, 파트너십은 단기적인 손익계산이 아닌 장기적인 신뢰에 기반합니다. 저희는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아내 캐롤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그리고 한국 기업들로부터 어떤 교훈을 얻었는지요. 캐롤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변했네요. 더 겸손해졌어요. 이번 위기가 오히려 축복이 될 수도 있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가장 높은 관세가 부과된 나라가 가장 낮은 자세로 신뢰를 보여줬어. 이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야. 딸 에밀리는 신기한 듯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빠가 이렇게 한국 기업을 칭찬하는 건 처음 봐요. 전에는 항상 미국이 최고라고 했잖아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사람은 변하는 법이지. 특히 명백한 진실 앞에서는. 이듬달 저희 회사는 한국 기업들과 새로운 파트너십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공급 계약이 아니라 위기 대응 시스템 공유와 기술 협력까지 포함된 포괄적인 협약이었어요. 관세 비용은 여전히 부담이었지만 그 이상의 가치를 얻을 수 있다고 모두가 확신했습니다. 로버트 CEO는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단기적인 비용보다 장기적인 신뢰를 선택했습니다. 이번 위기를 통해 진정한 파트너십의 가치를 배웠습니다. 그의 발언은 월스트리트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주가는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고 소비자 신뢰도 점차 회복되었어요. 저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 사무실 벽에 걸려있던 효율성이 곧 경쟁력이라는 문구 대신 신뢰가 곧 경쟁력이라는 새로운 문구를 걸었어요. 모든 직원들에게 이 변화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신뢰를 교환하는 것입니다. 한국 파트너들로부터 배운 가장 큰 교훈입니다. 한 달 후 저는 직접 한국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어요. 처음으로 한국 파트너사의 본사와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본 것은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어요. 공장은 놀라울 정도로 깨끗하고 체계적이었습니다. 모든 직원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품질 관리 시스템은 제가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철저했습니다. 각 제품은 여러 단계의 검사를 거쳤고 불량품은 즉시 분석되어 원인이 파악되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의 위기 관리 시스템이었습니다. 거대한 상황실에는 전 세계 물류 상황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되고 있었어요.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한 대응 매뉴얼이 준비되어 있었고 정기적인 모의 훈련까지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마치 군사작전 같네요. 저는 감탄했어요. 김재훈 대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비즈니스도 일종의 전쟁이니까요.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한국 임원들과 깊은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그들의 비즈니스 철학은 제가 지금까지 배워온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우리에게 계약은 시작일 뿐입니다. 진정한 관계는 그 이후에 형성됩니다. 어려울 때 서로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더 중요하죠. 한 임원은 이렇게 덧붙였어요.
한국에서는 신이라는 개념이 중요합니다. 이는 단순한 신뢰를 넘어 약속에 대한 도덕적 책임을 의미해요. 비즈니스도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입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오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미국식 비즈니스 모델은 효율성과 단기적 이익에 중점을 둔 반면 한국식 모델은 신뢰와 장기적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어요. 둘 다 나름의 장점이 있지만 위기 상황에서는 후자가 더 강했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방식을 배우지 않았을까?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아마도 미국의 풍부한 자원과 거대한 내수 시장이 우리를 안주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반면 한국은 제한된 자원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 끊임없이 혁신하고 준비해야 했죠. 뉴욕으로 돌아온 후 저는 회사 전체에 한국에서 배운 교훈을 공유했어요. 위기 관리팀을 새롭게 구성하고 장기적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품질 관리 시스템도 전면 개편했어요. 가장 중요한 변화는 기업 문화였습니다. 신뢰가 우리 회사의 핵심 가치로 자리 잡았어요. 6개월 후 상황은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매장의 재고 상황은 정상화되었고 고객 만족도도 회복되었어요. 여전히 관세로 인한 비용 부담은 있었지만 품질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프리미엄 전략이 효과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로버트 CEO는 저를 물류총괄 본부장에서 글로벌 파트너십 담당 부사장으로 승진시켰어요. 제 첫 번째 임무는 아시아 지역, 특히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출근길에 생각합니다. 나는 미국인이다. 그리고 그 자부심을 지키기 위해 이제 한국처럼 준비하고 한국처럼 약속을 지키려 한다. 미국적 자부심과 한국적 책임감의 조화. 그것이 제가 찾은 새로운 비즈니스 철학입니다. 관세는 국경을 세웠지만 신뢰는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이것이 제가 이번 위기를 통해 깨달은 가장 중요한 교훈이에요. 때로는 가장 멀리 있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진실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도 저는 자부심을 갖고 말합니다. 한국을 부러워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그 부러움은 이제 시기나 질투가 아닌 존경과 배움의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미국과 한국 두 나라의 장점이 조화를 이룰 때 진정한 글로벌 경쟁력이 탄생한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어요. 최근 글로벌 비즈니스 포럼에서 연사로 초청받았을 때 저는 이 경험담을 공유했습니다. 놀랍게도 많은 기업들이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유럽과 일본의 기업들도 관세 정책으로 혼란을 겪었지만 한국 기업들의 대응이 가장 효과적이었다는 점에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한국의 위기 대응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독일의 한 CEO가 말했어요. 그들은 항상 한 발 앞서 준비하죠. 이제 저는 매년 대학에서 글로벌 비즈니스 전략에 대한 특강을 합니다. 젊은 학생들에게 제가 배운 교훈을 전하고 싶어서요. 특히 강조하는 것은 문화적 겸손함입니다. 다른 문화에서 배울 점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자세가 글로벌 비즈니스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죠. 가끔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저는 새로운 것을 발견합니다. 그들의 빠른 혁신 속도, 철저한 준비성,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능력은 계속해서 저를 놀라게 해요. 한 번은 김재훈 대표에게 물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이런 특성이 어디서 비롯된 건가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어요. 아마도 우리의 역사와 관련이 있을 겁니다. 한국은 수많은 외부 침략과 위기를 겪어왔어요. 그 과정에서 생존하기 위해 항상 준비하고 단결하고 혁신해야 했죠. 이것이 우리 DNA에 새겨진 겁니다. 이 말이 제 가슴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역경이 오히려 강점을 만들어낸 것이죠. 미국은 풍부한 자원과 유리한 지정학적 위치 덕분에 상대적으로 편안한 발전을 이룰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안일하게 만든 측면도 있었습니다. 오늘날 저희 회사는 글로컬 전략을 추구합니다. 글로벌 사고와 로컬 실행의 조화를 의미하죠. 각 국가의 장점을 존중하고 배우면서 그것을 우리의 시스템에 통합하는 것이에요.
특히 한국의 위기 관리 시스템과 품질 관리 방식은 우리 회사 전체에 도입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국경과 문화를 초월한 신뢰의 가치, 위기 속에서 빛나는 준비의 중요성, 그리고 약속을 지키는 것의 힘. 이것이 한국이 세계에 보여준 가치이자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교훈이 아닐까요? 한국의 기업들은 단순히 제품만 파는 것이 아니라 신뢰와 약속을 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관세보다도 강력한 경쟁력이 되었어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울림이라도 주었다면 주변 사람들과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국의 정신, 한국의 가치가 세계를 움직이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전 세계 곳곳에서 한국의 브랜드들이 신뢰의 상징으로 빛나고 있어요. 그 빛나는 여정의 일부가 되어 저 또한 더 나은 비즈니스 리더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이 여러분께 자부심과 감동을 전해드렸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점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다음 편에서는 또 다른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